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애플이 연이틀 하락세를 보이며 결국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중국과학원은 올해 중국 경제를 N자형으로 전망하고 성장률은 8.4%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코트라 삼성경제연구소가 함께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 4분기보다 수출 분위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마지막 주에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과 미국의 FOMC 고용지표 등 시장 지표의 코스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그룹이 올 3월부터 비정규직 2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전반적인 위조지폐는 줄었지만 최고액권인 5만 원권 위조지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월 28일 월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강추위가 찾아왔는데 낮부터는 추위가 좀 누그러진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눈비 소식가 있다니까 출근길에 작은 우산 하나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서울대학교 표학길 교수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론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애플의 실적 하락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시장의 미래가 어두운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과연 기우인지 아닌지 삼성과 애플과 같은 대표 기업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면서 출발합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들의 호조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는 5년 만에 1,5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판매량의 부진으로 전일 12% 급락에 이어 2.36%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439.8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애플은 엑슨모빌에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51% 오르면서 13,895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0.62% 상승하면서 3,14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 0.54% 올랐습니다. 1,502.96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주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네, 1월 28일입니다. 캐터필러와 야후 등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29일에는 코닝과 아마존닷컴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1월 30일에는 보잉, 페이스북, 라스베이거스 샌즈 등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31일에는 알트리아, 허쉬, 마스터카드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2월 1일입니다. 엑슨모빌, 마텔, 타이슨푸즈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유럽도 지난주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유럽 증시는 독일의 기업 신뢰 지수의 호조가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끌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기업 신뢰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독일 증시는 2008년 1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네, 또한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은행에 대출해준 1,372억 유로를 이번 달 30일까지 상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유럽 증시 자세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31% 오르면서 6,284선에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1.42% 올랐습니다. 7,85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69% 오르면서 3,77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아시아도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아시아 주요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일본 증시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수출주의 강세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가를 이끌었습니다. 네, 반면 중국 증시는 경제지표의 호조에도 그동안의 주가 상승이 너무 과했다는 우려와 금융과 부동산 업종이 지수의 약재가 됐습니다. 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2.88% 오르면서 1,926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0.49% 하락했습니다. 2,29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홍콩 항생지수 0.08% 밀리면서 23,58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또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5.8원 오르면서 1,074.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정영석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지난 분기 실적 개선에 금요일 뉴욕 증시가 활짝 웃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8년 사이 최장기간 상승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증시가 힘찬 출발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 기업들의 양호한 영업 실적 발표와 미 의회 부채 한도 연장 합의, 그리고 그 글로벌 경제 호전 조짐, 그 계절적 요인에 따른 자금 유입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 P&G는 4%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기대치보다 훨씬 웃도는 그 분기 순이익 실적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P&G는 올해 회계 연도의 매출 실적과 영업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세계 2위의 유전 서비스 회사인 헬리버튼은 기대치를 웃도는 4분기 영업 실적과 매출 실적을 발표한 직후 전장 대비 5.1% 상승한 39.72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톰슨 로이터 자료에 따르면 이날 S&P 500 지수 등 그 등재 기업 중 147개의 기업들이 영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중 68%가 기대치를 웃도는 그 영업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그 동일 기업의 경기 신뢰도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발표가 호재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민간 경제 연구소인 IFO가 조사한 1월 기업 신뢰 지수가 지난해 12월에 2.4에서 2.4가 올라 104.2로 올라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런 호재에 힘입어 동일 증시는 2008년 1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또 같은 날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은행 8개 곳이 이번 달 30일에 1,372억 유로의 장기 대출금을 대갚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은행들이 조기 상환에 나선 이유는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등 재정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ECB는 그 두 차례에 걸쳐 총 1조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3년간 초저금리로 유럽권 1,300여 개 은행에 제출했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랠리가 얼마나 지속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마감 시장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1년 만에 엑손모빌에게 내줬습니다. 애플 주가는 전일보다 2.36% 하락한 439.88달러에 마감하며 시가총액도 4,130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애플 주가는 전날 12.35% 폭락한 데에 반발 매수가 있었지만 결국 비관적 전망에 부딪히며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올해 N자형 회복세를 보이면서 8.4%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은 중국 경제 예측 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가 상반기에 상승하다 중반에 다소 조정을 받은 뒤 4분기에 재상승하는 N자형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천식항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 학술위원회 부주임은 유럽 채무 위기와 미국 재정 문제 여파로 선진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중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 수요가 나아져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 1분기 수출이 소폭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트라와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3년 1분기 코트라 세리 수출 선행지수에서 1분기 수출 선행지수가 51.8을 기록해 지난 4분기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라는 미국 재정절벽 우려 완화와 유로존 위기 해법 모색 등 기대감 때문에 수출 개선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벌써 3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주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증권가의 전망을 박상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인 만큼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1월 수출입 동향과 미국의 1월 FOMC 고용 지표 등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환율 부담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수출입 동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월 무역수지 흑자는 8억 4천만 달러로 예상돼 전월 대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수출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열리는 1월 FOMC에서 경기 부양 기조를 재확인함으로써 제로금리 유지와 조기 자산 매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주 4분기 실적 발표가 정점을 지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영향력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우증권은 새 정부의 수혜 업종과 중국 경기 회복 관련주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업종별 접근보다는 개별 재료를 가진 종목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하나그룹이 비정규직 2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하나그룹은 3월부터 계열사에서 일하는 호텔, 리조트 서비스 인력, 백화점 판매사원, 직영 시설관리 인력, 고객 3당사 등 비정규직 2,04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으로 계열사의 서비스, 고객 3당사, 상담사, 사무직원, 사무관리, 직영시설관리, 판매사원 등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 비정규직 비율을 감소시킬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저금리의 영향으로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당기 순이익이 1조 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신한금융과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사의 당기 순이익은 7조 8,707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9,615억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신한금융의 경우 2조 3천여억 원으로 23.6%, 7,306억 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 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앞으로 검찰 고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제재가 앞으로는 검찰 고발까지 제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가 사익 편의의 대표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 지원 규모가 크거나 적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매매 시장,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종료되면서 거래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남식 기자가 살펴봅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9.10 대책으로 그나마 이루어지던 거래도 새해 들어 정책이 종료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1월에 거래된 주택은 지난주까지 1,200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0,000건이 넘는 주택 거래량을 본 것에 비하면 12%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매물은 있지만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 거래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부동산을 한 10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은 처음인 것 같아요. 거래가 없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전주보다 0.02%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둔화됐긴 했지만 하락세는 지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작년 말로 종료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재실시를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제도도 작년 말로 종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취득세 감면 연장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르면 5월부터 한 달에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8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천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반적인 위조 지폐는 줄었지만 최고 권액인 5만 원권 위조 지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중 위조 지폐 발견 현황을 보면 금융회사,
또는 국민이 신고한 위조 지폐는 총 8,626장으로 2011년보다 13.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액권인 5만 원권 위조가 2011년 115장에서 지난해 329장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대표주자로 거론되는 트위터의 기업 가치가 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미국 블랙록이 최근 기업 가치 추정에 따라 트위터의 몇몇 임직원을 상대로 지분 매입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랙록은 최대 8천만 달러 분량의 트위터 주식을 사들일 계획이지만 이것은 전체의 0.9%에 불과합니다. 트위터도 창업 초기부터 가치한 인재를 붙잡기 위해 지분을 현금화할 계획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거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달동네를 공공이 주도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정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역삼동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개선 방안과 3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3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 친화형 행복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진행합니다. 네, 이번에는 밤사이에 들어온 외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얼마 전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 포럼에서는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특히 이번 포럼에서 연일 화제는 환율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운을 띄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선진국의 양적 완화가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선호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을 경고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했는데 하나는 통화 가치의 수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통화 가치의 변화 속에서 일본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은 의도적인 엔화 약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축했는데요. 일본 경제재정상은 일본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단지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은 결코 세계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로이터 통신으로 가보겠는데요. 원유 관련 기사입니다. 삼성토털이 오는 3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삼성토털은 그동안 핵개발 의혹에 따른 서방 제재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이란산 원유 대신 러시아와 호주산 원유를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통신은 이들 원유 수입 비용이 비싸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여파로 삼성토털의 지난 2, 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90% 급감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12월 미국 국무부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국가 적용 기간을 6개월 연장받았습니다. 통신은 마지막으로 삼성토털이 이란산 원유 수입 재개로 연간 670억 달러, 우리 돈 72조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한국은 물론 중국 등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때문에 소니, 닛산 자동차 등 관련 사업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산업혁신기구는 지난해 리튬 이온 전지 사업의 매각 의사를 밝힌 소니의 소니 에너지 디바이스를 닛산과 NEC가 설립한 전지업체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전지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자국 업체들이 한국 업체나 중국, 대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중국이나 대만 기업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도 일본 정부가 자국 업체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소니가 전지 산업을 매각을 발표한 이후 대만 업체 등 인수를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소니는 한때 1975년 세계 최초로 리튬 이온 전지 시장에 뛰어든 후 1991년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지난해에는 경쟁업체인 삼성, SDI 등에 밀려 31%로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집중관찰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늘은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이른 시간 전화 연결 힘드시죠? 아닙니다. 근데 오늘 체감 온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따뜻하게 좀 차려입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낮에 좀 풀린다고는 하는데 뭐 비는 소식도 있고요. 조금 두툼하게 입으시고 우산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 어떤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지요? 예, 일단은 외형과 수입 측면에서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죠. 일단 국내 시장 점유율도 지금 50%에 육박하고 있고요. 예. 또 중국과 미국 향해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커짐에 따라서 고정비가 감소하게 되고요.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서 아마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65세 이상 치과용 임플란트를 보험 적용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신정부 들어와서 이런 어떤 정책적 이슈가 해당 산업과 업체에 대한 그 시장 관심이 계속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4대 중증 질환이라고 불리는 암이나 심장 또 뇌혈관 쪽 희귀성 난치 질환에 비해서는 다소 좀 순위가 밀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약 56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예산 문제의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정책을 만약에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이 인구 중에 약 10% 그리고 1인당 보험 수가를 10만 원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매출이 500억에서 600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익 규모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악세성 이슈인데요. 원화 강세에 따른 환차손 그리고 이자 비용 상승에 따른 EPS 훼손을 지금 염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법인이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상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장 좀 괴롭혀왔던 이슈는 내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 또 후발 업체들이 저가 메리트를 가지고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정부의 의료계 리베이트가 좀 단속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저가 임플란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좀 낮아졌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내수 성장 둔화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저런 뭐 호재 악재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증시에서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급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예. 기관이 지난 연말 이후에 연속 순매수 기조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분율이 3%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가 35,400원을 기록했고요. 최근의 주가는 아무래도 52주 사상 최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로서는 부러울 게 없다라고 할까요? 상당히 호조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도 상당히 고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투자자들은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일단 어떤 종목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예. 호재성 기사들은 계속 나오기 마련이고요. 예. 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일단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는 그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다소간 이제 버블일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지금 글로벌 임플란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외형 성장 둔화가 지금 고민거리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중국 법인의 성장이 주가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로서 프리미엄과 또 성장주로서의 어떤 리스크를 동시에 좀 고려할 시점이 아닌가. 결국은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목표가 4만 원이라는 단위 가격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오스템 임플란트 집중 관찰해봤습니다. 오늘 활기찬 월요일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표학길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오늘 아주 코디가 아주 화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제2 벤처 창업붐이 박근혜 정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정책이 될 것이다. 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차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보도되고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예. 특히 인수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벤처금융이 지금까지 2차 금융, 다시 예. 말하면은 한 번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해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연대보증제 같은 거를 갖다가 1금융권은 물론이고 예. 2금융권에서도 좀 폐지를 하자. 그래서 좀 벤처를 활성화하자. 예. 그런 것과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령 한 20조 정도의 소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 예. 같은 기금을 중소기업 창설해가지고 예. 그것을 통해서 창업 지원, 창업 컨설팅, 교육 뭐 이런 일반적인 소프트한 인프라를 좀 확충하자. 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여러 가지 뭐 공공기업 중심으로 먼저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벤처 기업 중심으로 제2의 벤처 붐을 조성을 예. 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하자. 이렇게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참여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었지만은 네. 사실은 이제 영세 상공인들을 양성하는 것뿐이었고요. 네. 또 MB 정권에서도 일자리 창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 토목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을 꾀했지만 네. 어떤 제대로 성과가 만들어지지 네. 못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아프이 정권에서 그 김대중 정부하에서 먼저 벤처 버블을 시작이 됐죠. 예, 예. 그런데 결국 그 버블이 붕괴되면서 수없이 많은 벤처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을 당했고요. 예. 지금 통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001년, 2002년에 한 연간 한 91개 기업이 등록 상장이 됐는데 벤처 기업으로 예. 지금 뭐 12개, 15개 정도밖에는 작년 기록을 보면은 예. 벤처 등록이 상장 기업 등록이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그러면 그 벤처 기업 붐이 실패했었느냐. 예. 또 이명박 대통령 하에서 이제 대기업 투자 활성화라든가 공공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청년 실업이 급증하고 예. 왜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느냐 하는 거를 갖다가 한번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제 생각에는 공공기업을 통한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벤처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사실은 지역적인 역할밖에 못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가장 중심적인 일자리 창출은 역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예. 기존의 기업들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예. 중견기업이건 그 투자를 활성화할 때 예. 투자에 따라서 인력이 재배치되고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고 예. 기존 인력이 재배치되고 하는 것이지 벤처 창업이라든가 이 공공기업을 통한 그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일회적이고 예. 그 말하자면 임시적인 그러한 방편밖에 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핵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예. 좀 저는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정통적인 일자리 창출 방법이 더 확실한 방법이고 더 영속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예. 것이죠. 지금 일부 대기업에서는 지금 그 임시직을 갖다가 가능하면 없애라 그러니까 임시직을 가지고 이제 영구직 내지는 뭐 이렇게 전환한다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전환을 있죠.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만일 앵커가 한번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은 보통 정규직 한 명에 임시직 2명이 붙거나 3명이 붙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예. 결국은 그러한 정책 밑에서는 정규직화 하더라도 예. 임시직의 숫자만 줄여나가는 정책이 되어버릴 겁니다. 다시 예. 말하면 일자리 창출에는 배치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면서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정규직화 하라 그러니까
기업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예. 표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뭐 정규직은 당연히 창출이 되는 거겠죠. 예. 그럼 다른 한편으로는 그나마 더 많이 고용하고 있던 일자리 창출, 다시 말하면 임시직의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정통적인 투자 활성화 방법, 그것을 통한 고용 창출의 방법에 예. 인수위원회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벤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러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시는 네, 거죠.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 우리보다는 훨씬 뭐 벤처 창업 내지 벤처 지원에 훨씬 더 과학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결국 10개 기업이 창설이 되면은 그중에 한 개가 겨우 성공할까 말까 한 그런 그렇죠. 트랙 레코드가 있습니다. 다시 예. 말하면 과거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미국의 벤처 시장도 점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예. IP 금융, 다시 예. 말하면 지적재산권 금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벤처를 지원하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엔젤 투자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벤처 기업도 상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 성패가 갈리니까요. 예. 그 과정에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것, 예. 다시 말하면 벤처에 대한 평가, 밸류에이션이 결국 그 벤처가 특허를 등록한다든가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IP 금융화해서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담보로 추가 지원을 해나가는, 다시 말하면 벤처 창업 단계에서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의 지원이 더 결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벤처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운영 자금이 소요가 되고 개발 자금이 소요가 되니까요. 그럼 그 중간 단계의 금융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왜냐하면 벤처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다시 말하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의 평가는 결국 누가 하느냐?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벤처 시장이 취약하고 범위가 좁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벤처 금융이 일부는 제가 보기에는 IP 금융화해서 벤처를 그냥 무작정 벤처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벤처로 시작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지적재산권을 목표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10개의 기업이 다 같이 벤처로 창설이 됐는데 그중에서 한두 개 기업은 가령 IP 특허를 획득을 했다. 그러면 평가가 달라져야 되겠죠. 아무래도. 또 그 특허의 종류, 특허의 가치에 따라서 2, 3개 기업 내에서도 평가가 달라져야 되겠죠. 따라서 추가 금융이나 운영자금의 조달이나 이런 벤처 금융이 수준이 달라져야 되겠죠. 뭐 벤처 창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아닐지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어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지속적인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벤처가 창업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대출이라든가 뭐 코스닥 상장이라든가 이런 데 자금을 얻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 결국은 IP 금융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지금 IP 금융이 사실상 벤처 금융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는 인수위 경제 2분과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창업 지원 보조금 제도 한 20조 원 규모의 창업 지원
기금을 설정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연매출 2천억 이상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예. 그러한 경우에는 그 상속세 공제율을 100%까지 최대한 인상시키는 그러니까 상속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제도들을 고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무작정 이러한 제도들을 고안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 같은 예. 것도 소상공인 중에서도 텍스를 많이 낸 세금을 많이 낸 소상공인이라면 하면 전혀 세금을 못 낸 소상공인이 있을 겁니다. 예. 부가가치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법인세까지 이르기까지. 또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은 그동안에 법인세도 많이 내고 소득세도 많이 내고 굉장히 그 세금을 많이 낸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B라는 기업은 전혀 세금을 못 낸 그런 기업이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차별화돼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세금을 많이 낸 기업에게 더 많은 정책 금융 혹은 수혜가 돌아가야 되지 되겠죠. 않겠느냐. 예. 상속세 공제율도 일괄적으로 100% 인상시킬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기업이 고용을 얼마나 했느냐 또는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에 예. 따라서 차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영업을 세금을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영업을 잘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영업을 잘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판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을 판별할 일이 아니고 시장에서 이미 판별이 난 기록을 예. 정부가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은 창업 지원이나 중소기업 진흥기금 내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속세 공제율 증가 이런 인상 이런 것도 전부 어떤 면에서 인센티브에 연계시켜야 그렇죠. 된다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은 고용을 더 많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예. 기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또 그만큼 그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세금을 많이 낸 기업에 대해서 이런 지원 제도를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차기 정부에서 벤처 창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만들어진 어떤 명확한 기준에서 접근이 되지 않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버블 사태를 그렇습니다. 또 겪지 말라는 네. 법이 없고요. 네. 사실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인소위원회도 뭐 할 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예. 너무 지엽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되는 거는 원화가 지금 급속도로 그 절상이 되고 있고 간접적으로 절상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도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느냐? 원화를 무조건 풀어야 되느냐? 우리도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직접적인 제도와 간접적인 정책 방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원화를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건 우리 원화는 컨버터블 커런시가 아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해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효과가 만들어지기 힘들죠. 우리 돈이 전 세계에서 유통이 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1차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좀 심사숙고하고 정책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는 과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지금 다가오고 있을지 모르는 금융위기, 장기 불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은 재정정책, 금융정책, 거시 안정화 정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함으로 해서 원화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니까 외자가 들어오고 따라서 원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니까 간접적인 방식으로 금리 인하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그 벤처 육성 관련해서 차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네. 거시경제 관련된 정책들에 네.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표학길 교수와 함께 차기 정부의 벤처 창업 육성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나아갈 방향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좋은 말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기준의 여보세요. 네, 현재 시각 7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스마트폰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면 떠오르는 두 기업이 있죠. 바로 애플과 삼성인데요. 그런데 최근 아이폰 5의 인기 하락으로 애플 성장세가 둔화되는가 하면 삼성전자도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벌써 정점을 찍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요, 최근 중국과 일본 등에서 신종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 주도의 스마트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의 이정훈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죠? 예, 그럼요. 예. 예. 먼저 애플과 삼성 두 공룡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시장 예상치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은 애플의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엄청 지금 빠져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주로 지금 말씀들 나오시는 거는 그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나 하는 것들이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암만 해도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기대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실적상으로는 사실 크게 애플과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뭐 삼성도 많이 올라간 상태고 애플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그 매출은 그 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사실 너무나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좀 애플의 실적에 대한 실망을 시장에서 많이 보여준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아이폰 5 이전 제품들에 비해서 혁신성이 떨어진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앞으로 스티브 잡스 사후에 애플의 어떤 혁신 동력이 떨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성장세도 좀 더 둔화될 것이다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것이고요. 예. 사실은 애플이 그 애플의 그 자라온 역사를 보면 계속 부침을 계속 해온 역사이고,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저는 사실 다른 분들하고 보면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그 컴퓨팅 디바이스 전체의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들이나 예. 움직임 같은 것들이 PC 시장과 비교가 되기도 하면서 역시 어떻게 그것이 이제 맞춰져서 전체적인 컴퓨팅 디바이스들 시장을 구성을 하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스마트폰의 성장을 이끌고 올라서 예. PC 쪽하고 만나기 시작한 거에 애플의 공헌도가 제일 컸고요. 예. 그거를 그 움직이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거기에 맞추어서 나간 거고, 앞으로는 사실 더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 하는 게 사실 시장에서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아이폰 4를 출시를 하면서 애플이 구축해놓은 어떤 수익 모델, 지금 어떤 틀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떤 기존에 출시된 아이폰 4의 완결성을 높여가는 차원에서 아이폰 5를 출시한 것이고, 네. 또 한 번의 어떤 그 스마트폰의 지각을 변동시킬 만한 그러한 제품을 곧 낼 것이다. 뭐 시장에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애플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회의를 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을 들여다보면은요, 이번에 뭐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지금 뭐 연매출 200조 돌파를 했는데, 네. 사실 뭐 많은 부분은 이제 모바일 쪽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축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 후발주자 형태로 예. 기존에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했던 기술들, 반도체하고 전자 쪽에서 주력했던 그 저력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애플을 쫓아왔는데, 지금 마켓 자체가 스마트폰 자체가 마켓 자체가 성숙돼 있고, 그럼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나 LG 같은 다른 업체들, 애플처럼 예. 그 스마트폰에 그 생명을 건 업체들이 아닌 쪽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에 있어서 이제 다른 혁신, 예. 예를 들면 뭐
그 성공을 했다고 판정은 안 되지만 이제 슬레이트 PC라든가 예. PC와 스마트폰의 중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예. 기업들에서 스마트웍이나 스마트라고 얘기가 되는 화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할 때는 시장의 판도가 이제 크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그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저기 애플과 삼성 양사의 그 상품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로 다가가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계속 단일 제품으로 시장에 접근을 고집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숙기이다 보면 이제 뭐 고객의 요구들이 다양해질 거고요. 그러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요구도 거세질 텐데 삼성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애플이 고수하고 있는 단일 제품으로서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 앞으로도 유지되고 유효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예. 애플이 단일 제품을 본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삼성이 다양한 제품을 본다고 얘기하는 게 큰 그림에서는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 둘 다 스마트폰 시장에 관한 얘기고요. 예. 저는 오히려 스마트폰과 PC라고 얘기하는 PC나 노트북 사이에 지금 새로운 레이어가 형성이 돼가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태블릿 쪽인 것 같아서 애플이 만약에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면 태블릿 쪽에서의 움직임이 더 클 것 같고요. 뭐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그 PC 시장과의 연계성 자체를 들여다보면서 미래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시장 단일 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기기들이 이제 연동되면서 스마트워크의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IT 업계 전체에서는 그것들을 크게 보고 있는 걸로. 자, 근데 우리 시청자들도 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세기의 특허 소송전. 사실 뭐 계속 지금 애플과 삼성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유럽 시장에서는 삼성이 좀 유리한 고지를 밟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여전히 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요번에 이제 얘기된 그런 제품들이 지금 주력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의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봅니다만은 미국에서의 고전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허 전쟁은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지적재산권 자체에 대한 분쟁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굉장히 이전 투구의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고 양쪽에서 아주 굉장한 변호사들과 지금 특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쪽이 이기고 지고보다는 지구전 형태로 굉장히 많이 갈 것 같고요. 미국에서 고전을 한다고 하지만 역시 그 뒤에 깔아놓은 특허전이라고 그러는 게 옛날에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특허 하나와 특허 하나를 싸우는 게 아니라 특허를 수십 개 내지는 수천 개를 놓고서는 그 변리사들이 붙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전 투구의 양상은 계속 될 것이고 물어내고 뭐 물고 뜯기고 하는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특허가 생겼는데 지나치게 특허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어떤 시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요. 사실 애플이 잘 나갈 땐 모르지만 애플의 매출이 떨어지면 애플을 붙들고 있던 이통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판매 관련 업체들이 조금 애플의 등을 돌리면 더 이상 어떤 애플이 수익원을 계속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조금 어떤 시장에서 애플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클 겁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교를 할 때는 지금 수익률을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단일 제품으로서 44% 이상이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그 굉장한 공룡 기업의 형태는 사실은 PC 시장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는 가격 경쟁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가격 경쟁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애플이 그 자기네들의 그 수직 체인에서 부려왔던 그런 그 혜택들을 아마 누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오히려 시장이 성숙되었다고는 보이지만 가격 면에서는 아직도 확장될 여지가 많고요. 17억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 그 휴대폰 시장 중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그 옛날 피처폰만큼 크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만들고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계속
확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 많은 기술이 보편화가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양강 구도를 보였던 스마트폰 시장에 제3, 제4, 제5 업체들이 이제 진입을 하면서 지금까지 양대 구조에서 좀 다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시장이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IT의 역사에서 이제 제가 자꾸 PC 얘기를 하는데 PC가 표준화돼 왔던 그 흐름 같은 거, 아직까지는 지금 이 핸드폰, 모바일폰 시장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나 뭐 아이튠즈나 이런 얘기들,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그 하드웨어 의존적이거든요. 처음에 하드웨어 의존적으로 시작을 했던 그 IBM PC 같은 것들이 표준화되면서 사실은 IBM PC가 애플보다 성공을 했던 이유를 그 핸드폰 시장도 좀 돌아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언젠가는 먼 미래에 우리가 핸드폰도 사고 지금 우리가 PC 샀던 것처럼 OS도 깔고 뭐 이런 식으로 초이스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다면 시장의 구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 단순히 이것이 위기이고 지금 시장이 성숙에 이르렀다는 얘기하고는 조금 더 달라진 양상을 보일 것이고, 그렇다면 역시 또 가격 경쟁과 소비자들의 그 기여도를 조금씩이라도 좀씩 반영한 그 시장의 다변화 현상들 같은 걸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5년 후에 나타날 것인지 10년 후에 나타날 것인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화두가 되겠죠. 스마트폰 시장은 좀 더 다변화해 갈 것이고, 그 가운데서 또 시장에 있는 고객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그러면은 또 2, 3, 4, 제4의 업체들이 참여할 여지가 좀 더 넓어질 것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사실 스마트폰 시장은 안드로이드계, 구글의 안드로이드계와 애플이 지금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계에서는 삼성이 선도 업체이고요. 근데 삼성에서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것이 양쪽의 힘을 균형을 가지고 갈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최근 뭐 시장에서의 평가처럼 애플이 급속하게 태세의 길을 걷게 된다면은 결국으로 스마트폰 시장에는 안드로이드가 지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구글이 취할 태도인데, 지금 뭐 모토로라를 인수해서 이제 곧 스마트폰을 자체 생산하게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우호적으로 왔던 삼성과 구글의 관계가 애플이 급속하게 시장에서 쇠퇴해 가면서 구글이 힘을 갖게 되면 자칫 삼성과 구글도 경쟁적인 관계를 가게 되고, 그렇다면 자체 OS를 가지지 못한 삼성이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구글과 삼성은 일단 시작을 해온 그 배경이 좀 다르고요. 제가 보는 삼성전자의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 통합 체인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 옵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삼성20%에는 가장 큰 강점이고요. 그로 인해서 구글과는 어차피 경쟁자 입장이라 그러는 거, 지금까지 동반해왔다고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에서 서로 협력을 하는 협력업체의 입장이었지, 그 속에는 경쟁자로서의 준비는 이미 다 돼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안드로이드 마켓은 사실 iOS의 마켓과는 좀 달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지배력이 강하다기보다는 그거에 관련돼서 거기에 붙어서 자기의 생산성을 가지고 혁신을 나아가는 기업들한테 그 개방형으로 열어주는 혁신이기 때문에 삼성한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바의 앞길입니다. 교수님, 뭐 스마트폰 시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서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한 20초 드리겠습니다. 올해 스마트폰 시장 간단하게 전망해 주시죠.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 멈추었다고 걱정을 하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중국 시장도 많이 안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17억 대 중에서 60억 인구라는 걸 생각하면 스마트폰 시장은 아직도 성장 가능성은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해 갈 것이다. 오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이정우 교수와 함께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의 바람들 같이 한번 짚어보고요. 올해 스마트폰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새로운 달이 들어있죠. 어느새 참 세월 빠릅니다. 어느새 이제 2월이 또 다가왔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좋은 출발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